며느리가 손이 느려서야 되겠냐? 빨리 가서 접대부터 해. 너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냐? 아버님 빈소에서 저는 또 며느리라는 이유로 죄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상을 나르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은 양복의 남자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빨간 봉인이 찍힌 유언장 봉투였어요. 오늘은 봉인 절차부터 진행합니다. 유언 집행자도 여기 계십니다. 순간 시동생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우이도 손끝이 떨리더군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저를 하녀처럼 부리던 시어머니가 모두 보는 앞에서 제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그 유언장엔 무엇이 적혀 있길래 이 집안이 저를 무서워하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한서연의 눈이 떠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이 떠진 게 아니라 잠이 끝난 거였죠. 서연에게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어제의 연장이었습니다. 밤새 돌아눕다가 허리 한쪽이 뻐근해질 때쯤이면 어김없이 천장이 보였고 그 천장엔 오래된 물자국이 지도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을 앞둔 오래된 연립주택 단지. 1980년대에 지어진 이 동네는 한때 신혼부부들이 첫 보금자리를 틀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노인과 영세 자영업자들만 남은 마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골목 어귀에 연탄 냄새가 아직도 배어 있었고 그 냄새는 서연에게 늘 같은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집온 첫 해 겨울 연탄가스가 새서 남편과 둘이 이불을 끌고 복도로 뛰쳐나왔던 밤. 그때는 무서웠지만 돌이켜보면 서로 안고 벌벌 떨던 그 순간이 가장 따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형광등을 켰습니다. 딱소리와 함께 하얀 빛이 좁은 부엌을 채웠고 냉장고 위에 올려둔 시계가 4시 34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반찬 가게에 내놓을 깻잎 장아찌 양념을 전날 밤에 미리 섞어두었지만 새벽에 한 번 더 간을 봐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간장 한 숟갈을 떠서 혀끝에 올리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그 경계. 서연의 손맛은 늘 그 경계 위에 있었습니다. 5시가 되면 멸치볶음을 시작했습니다. 중불에 마른 멸치를 볶다가 기름이 돌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물엿과 간장을 넣어 졸였죠. 이 과정을 서연은 30년 가까이 반복해 왔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뻣뻣해도 반찬통에 가지런히 담기는 멸치볶음을 보면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직은 쓸모가 있구나. 6시 반 서연은 반찬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엄마 손맛이라고 적힌 간판은 몇 해 전 남편 정호가 직접 페인트로 써준 것이었는데 비를 맞아맞자의 아래쪽이 번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때마다 다시 칠해야지 생각했지만 번진 글씨가 어쩐지 정이 가서 그냥 두었죠. 가게 앞 좁은 인도에 접이식 탁자를 펴고 반찬통을 진열했습니다. 깻잎 장아찌, 멸치볶음, 콩자반, 오이소박이, 감자조림. 5가지가 서연의 기본 메뉴였고 계절에 따라 하나둘 바뀌었습니다. 봄이면 냉이무침, 여름이면 열무김치, 가을이면 고들빼기, 겨울이면 동치미. 서연의 반찬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한 입 먹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맛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서연의 이름을 알았고 서연도 그들의 사정을 대충은 알고 있었죠.
3층에 사는 김 여사는 남편이 요양원에 들어간 뒤로 혼자 밥을 차리기 귀찮아 매일 반찬 2가지를 사갔고 1층 문구점 사장님은 초등학생 손녀 도시락에 넣을 반찬을 사러 왔습니다. 서연 씨, 남편 택시 일은 좀 어때? 김 여사가 깻잎 장아찌 한 통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죠. 뭐 외환위기 때도 버텼는데요. 지금도 버티는 거죠.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서연의 목소리엔 농담만은 아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남편 박정호. 올해 58. 법인 택시 기사. 정호는 젊었을 때 구로공단 인근 작은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기술이 좋았고 성실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서연과 결혼한 것도 그 공장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서연은 같은 공단 안의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고 점심시간에 공단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정호를 만났습니다. 정호는 말이 없었지만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사람이었고 서연은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정호의 공장은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죠. 서연은 그 시절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돈은 고작 15만 원이었습니다. 삐삐 요금이 석 달째 밀려서 전화국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아 한숨을 쉬던 밤. 정우가 말했죠. 여보,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긴. 같이 버티면 되지.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서연은 지금도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진심이었겠죠. 그때는 정우는 택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며 가족의 생계를 이었죠. 서연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장 한켠에서 좌판을 깔고 김치를 팔았고 10년쯤 지나서야 지금의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둘 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쉬면 불안했으니까요. 그런데 서연의 삶엔 늘 한 줄기 서늘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탄불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내면서도 등 뒤에서 찬바람이 부는 느낌. 그 바람의 이름은 시어머니 오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은 올해 79. 경상도 시골의 종갓집에서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고 그 종갓집의 맏아들과 30 넘도록 온갖 풍파를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에게 종갓집 며느리라는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훈장이자 족쇄였습니다. 그리고 말순은 그 족쇄를 고스란히 서연에게 넘겼습니다. 정우가 맏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연에게는 늘 당연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명절 음식은 당연히 서연이 준비했고 제사 상차림은 당연히 서연의 몫이었고 시부모 병원 수발은 당연히 서연이 해야 했죠. 며느리가 손이 느려서야 되겠냐? 집안일은 네가 하는 거지. 누가 하냐? 말순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정작 칼날보다 더 아픈 건 그 말 뒤에 깔린 무관심이었습니다. 서연이 아프든 지치든 울든 말순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밥상이 제때 차려지는 것, 빨래가 제때 개어지는 것, 집안에 흠이 없는 것. 서연은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삼켰습니다. 수없이 삼켰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들어온 집인데 왜 나는 늘 빚 갚듯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은 30년 동안 서연의 가슴 속에서 연탄처럼 천천히 타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재만 남은 것 같았지만 안쪽엔 아직 빨간 불씨가 살아있었죠. 요즘 서연은 마음이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시작한 중년 마음 돌봄 강좌 때문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복지관 2층 강의실, 접이식 의자에 앉아 같은 또래의 여성 12명과 함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는 40대 초반의 여성 심리 상담사였는데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서연은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강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는 상대가 변해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선을 긋는 것, 그것이 경계이고 그 경계를 세우는 데서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서연은 그 말을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경계. 볼펜으로 2번 밑줄을 그었죠. 하지만 말순 앞에만 서면 서연 안에서 연탄불처럼 꾸준히 타오르던 마음도 순식간에 꺼지곤 했습니다. 말순의 눈빛 한 번, 한숨 한 번이면 서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네, 어머니하고 대답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서연은 반찬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경계라는 걸 세우고 싶은데 나는 아직 그 선이 어디인지도 모르겠어. 골목 끝에서 연탄 배달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뿌연 연기가 저녁 공기에 섞여 흩어졌고 서연은 그 연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연탄은 다 타면 제가 됩니다. 하지만 서연의 하루는 제가 되어도 다음 날 또 새 연탄을 넣어야 했습니다. 꺼지지 않게, 식지 않게, 누구도 춥지 않게. 서연은 가게 셔터를 내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수첩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경계라고 적힌 그 페이지가 손가락 사이에서 바스락거렸죠.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서연은 그렇게 또 하루를 삼켰습니다. 연탄불 같은 하루를. 집에 돌아오니 정우가 택시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서연을 보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장사 괜찮았어? 서연도 웃었습니다. 응, 깻잎이 잘 나갔어. 그 짧은 대화가 이 부부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단한 말은 없었지만 서로가 아직 버티고 있다는 확인. 그것만으로도 이 집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현관문을 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로 연탄재가 하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다 타버린 연탄. 하지만 그 자리엔 내일 또 새 연탄이 놓이겠죠. 서연의 삶도 그랬습니다. 다 타버린 것 같아도 내일은 또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돌리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추적추적 하늘이 울먹이듯 조금씩 떨어지는 비였죠. 서연은 반찬 가게에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진열대 위를 행주로 닦고 있었습니다. 깻잎 장아찌가 2통 남았고 콩자반은 바닥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콩자반을 더 만들어야지 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정우라는 이름이 떴죠. 서연은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집에 늦는다는 전화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돌아가셨어.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울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담담한 것도 아닌 마치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믿지 못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순간 손에서 집게가 떨어졌습니다. 스테인리스 집게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쨍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좁은 가게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뭐라고? 아버님이? 병원에서 연락 왔어. 오늘 오후에 심장이 멈추셨대.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시아버지 박만수, 올해 82,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달리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거의 없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구석에 앉아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서연이 밤늦게 시댁을 방문할 때면 만수는 꼭 부엌에서 귤 2개를 가져와 서연의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귤 2개를 건네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였죠.
서연은 그 귤이 좋았습니다. 귤 자체가 좋았다기보다 그 무뚝뚝한 겉냄이 좋았습니다. 이 집에서 서연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몇 안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반찬 가게 문을 서둘러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손이 떨렸고 자물쇠를 채우는데 평소보다 3배는 걸렸습니다. 비가 새져서 우산 없이 뛰었고 택시를 잡아타며 장례식장 주소를 불렀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거리의 불빛이 물에 번져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안 계시는 건가?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중형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자 특유의 공기가 서연을 맞았죠. 국화 냄새, 향 냄새, 그리고 조문객들의 검은 코트에서 나는 습한 빗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도에 늘어선 화환 사이로 고 박만수님 영전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보였고 서연의 발이 그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만수의 영정사진은 10년 전쯤 찍은 것이었습니다. 연한 회색 양복을 입고 약간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서연은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어색하게 웃는 사람이었구나. 마음은 따뜻했는데 표현은 늘 서툴렀던 사람. 서연이 빈소에 도착하자마자 상주방에서 누군가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의 눈은 붉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턱에 힘을 준 채 서연에게 말했죠. 서연아, 정신 똑바로 차려. 너 때문에 실수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서연은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슬프다고,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말대꾸하지 마.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잘랐습니다. 상주방 안에 있던 사람 서너시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시선을 거두었죠. 이 가족에서 늘 있는 일이라는 듯이 빈소 접대부터 하고 음식 나르는 건 네가 해.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흰 장갑을 꼈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절을 올렸고 국밥 그릇을 날랐고 빈잔을 치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새벽부터 반찬 가게에서 서서 일한 데다 장례식장까지 뛰어온 탓이었죠. 하지만 허리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서연은 일하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도 이 집의 사람인데, 나도 아버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자격이 있는 건데, 왜 나는 조문객 접대만 해야 하지? 저녁 무렵 조문객이 한 차례 빠지고 빈소가 잠시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빈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죠. 남자는 정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인 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맡겨두신 서류가 있습니다. 정호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남자는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봉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언장과 첨부 서류를 가족분들 앞에서 확인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정호가 되물었습니다. 봉인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유언장과 첨부 서류입니다. 개봉은 추후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오늘은 봉인 상태를 가족분들이 확인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말에 상주방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호의 동생 박정국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큰 누나 박미선도 부채를 멈추었습니다. 정국은 올해 55, 만수의 둘째 아들로 건설 현장 일을 전전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미선은 올해 60, 만수의 큰딸로 일찍 시집을 가서 경기도 외곽에서 살고 있었죠. 정국과 미선의 얼굴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모르는 일에 당황한 것도 아닌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서연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서연은 가슴이 미세하게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꺼운 크라프트지로 되어 있었고 입구에 빨간 밀랍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대극에 나올 법한 봉인이었죠. 변호사가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자 빈소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봉투로 모였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관절이 좋지 않은 다리를 끌며 상주방 가운데로 나왔고 서연 앞에 섰습니다. 빈소의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서연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에 가까운 인사였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네가 해다오. 순간 공기가 깨졌습니다. 정국의 목젖이 크게 위아래로 움직였고 미선은 손에 쥐고 있던 부의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우는 입술만 달싹이다가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죠. 서연의 귀에는 자기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장례식장의 웅성거림도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조문 음악도 모두 사라지고 심장 소리만 남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지금 어머니가 나한테 고개를 숙인 건가? 서연은 얼어붙은 채 말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말순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고 호통치던 사람. 종갓집 체면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던 사람. 그 사람이 빈소 한가운데서 조문객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고 눈 안쪽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너무 낯설어서 슬픔인지 감동인지 혼란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언장 봉인 확인은 내일 오전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오늘은 가족분들이 충분히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뒤 상주방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정우가 서연에게 다가와 낮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왜 갑자기?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서연은 빈소 구석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만수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서연은 그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환기구를 타고 들어오는 빗소리가 빈소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장례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장례식장 주차장엔 밤새 고인 빗물이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장례식장 가족 대기실의 좁은 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온몸이 뻣뻣했죠. 어젯밤 늦게까지 조문객 접대를 하고 국밥 그릇을 씻고 상주방을 정리한 탓이었습니다. 서연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었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울 속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고개를 숙인 건 무슨 뜻이었을까? 정말로 나한테 부탁을 한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오전 10시 변호사가 다시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상주방 옆에 작은 면회실을 빌려 가족들이 모였죠. 정우와 서연, 말순,
정국, 미선. 5사람이 좁은 방에 둘러앉았고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어제의 갈색 봉투와 함께 또 다른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과 함께 유언집행자 지정서를 남기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유언집행자라는 단어가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죠. 유언집행자는 절차상 봉인 과정에 참여하고 이후 재산 정리와 채무, 권리 확인을 진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지정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류 하단에 박만수의 서명이 있었고 그 옆에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집행자란에 적힌 이름은 한서연. 서연은 멍해졌습니다. 귀로 들은 말이 머리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마치 물속에서 소리를 듣는 것처럼 모든 것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제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서연 님입니다. 고인께서 직접 지정하셨고 공증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국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단번에 붉어졌죠. 아니, 며느리가 왜 유언집행자야? 정국의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습니다. 좁은 면회실에서 그 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고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나도 있잖아. 왜 하필 며느리한테 맡겨? 미선도 날카롭게 거들었습니다. 미선은 평소에 말이 부드러운 편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목소리에 칼날이 섞여 있었죠. 아버지가 정신 온전할 때 쓴 거 맞아요? 요즘 치매도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상한 문서에 도장 찍는 경우 많다고 들었는데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고인의 공증 시점은 3년 전이며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정국의 주먹이 탁자 위에서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변호사의 단호한 눈빛에 막혀 입을 다물었죠.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빈소에서 서연에게 고개를 숙이려다 말았던 것처럼 무언가를 참고 있는 몸의 떨림이었죠. 서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자신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만수는 서연에게 귤을 건네는 것 외에 특별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자식이 아닌 며느리에게 이런 무거운 역할을 맡긴 걸까? 서연의 머릿속에 복지관 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경계는 상대의 허락이 아니라 내 선택이다. 서연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모였습니다. 아버님 뜻이시라면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면회실의 공기를 단단하게 눌렀습니다. 정국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었죠. 분노를 넘어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선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고 정우는 아내의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봉인 확인 서명은 내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분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뒤 면회실에 남은 5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국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미선도 뒤따랐습니다. 정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에서 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느릿느릿 일어서며 서연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은 쉬어라. 그 말이 위로인지 명령인지 서연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장례식장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복도 끝에서 정국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국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복도 끝 비상구 옆 형광등이 깜빡이는 구석에 서서 낮지만 급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봉인하면 끝이야? 아니, 그럼 그 서류는 못 빼?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알았어. 내일 새벽에 움직이자. 정국이 통화를 끊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서연은 이미 복도 모퉁이 뒤에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등을 벽에 붙이고 숨을 죽였죠. 심장이 귀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서류를 빼겠다는 걸까? 유언장 봉투를 말하는 건가? 왜? 서연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이 시들어가고 있었고 향로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말순이 빈소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죠. 서연이 다가가자 말순이 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마른 손이었죠. 말순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았습니다. 서연아, 누구 말도 듣지 마. 특히 정국이. 서연은 놀라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평소엔 저한테. 지금은 묻지 마. 말순의 눈이 서연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서연이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간절함이었을까요? 서연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말순의 그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네가 살아야 한다. 서연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말순의 마른 손이 서연의 손목을 꽉 쥐고 있었고 그 힘이 놀라울 만큼 강했습니다. 장례식장 천장의 형광등이 유난히 밝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건 형광등이 아니라 서연의 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정국의 통화 내용과 말순의 경고가 뒤엉켜 소용돌이쳤죠. 서연은 빈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죠. 이 장례식은 시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빈소 안에서는 죽음 너머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직 그것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장례식이 끝나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이 모두 빠진 빈소에 서연 혼자 남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만수의 어색한 미소를 바라보며 서연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저를 선택하신 건가요? 저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향로의 연기만 가느다랗게 피어올라 천장을 향해 흩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장례식장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낮 동안은 조문객들의 정중한 인사와 위로의 말이 빈소를 채웠지만 밤이 되어 조문객이 빠지고 가족들만 남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의라는 옷을 벗어던진 사람들의 날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정국은 상주방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병을 따면서 탁 소리를 내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상주방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죠. 형? 정국이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는 상주방 반대편 구석에서 검은 넥타이를 풀고 있었는데 정국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솔직히 말해. 아버지 통장, 어머니가 다 쥐고 있지? 우리도 알아야지. 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빈소에서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지. 정국은 소주잔을 한 번 더 비우고 빈잔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장례 끝나면 누가 우리 얘기를 들어줘? 형은 맏아들이니까 어차피 다 가져갈 거고 나는 뭐 받을 게 있어? 평생 공장 현장에서 등 빠지게 일했는데 아버지한테 받은 게 뭐야? 정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죠. 정구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틀도 안 됐다. 제발 좀.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자고. 깨끗하게. 미선이 상주방 문을 열고 들어온 건 그때였습니다. 미선은 밖에서 통화를 하고 온 듯 귀에 아직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었죠. 미선은 방 안의 분위기를 읽더니 서연을 향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유언집행자라니 웃기지 마. 서연은 상주방 한쪽에서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과일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말에 손이 멈추었죠. 미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가 뭘 안다고 유언집행자를 해? 법적인 것도 모르고 재산 관련된 것도 모르면서 우리 아버지 병원비 낸 적 있어? 정우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누나, 그런 말은. 아니, 정우야. 나도 할 말이 있어. 미선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물어볼게. 우리 아버지 입원했을 때 간병비 낸 거 서연 씨 돈이야? 정우 돈이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집안 돈이지. 평생 우리 집에서 얻어먹고 산 거 아니야?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손에 쥔 과일 접시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서연은 그것을 삼켰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내가 이 집에서 얻어먹었다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반찬 가게 준비하고 장례 음식 날라 나르고 병원 뛰어다니고 시부모 간병하고 그게 얻어먹은 거라고. 서연의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있었죠. 아무리 억울해도 이 집에서 서연은 늘 말대꾸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이 30년간 만들어 놓은 그 위치에서 서연은 한 발짝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우가 미선에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 서연이가 이 집에서 고생한 게 얼마인데 그런 말을 해. 미선이 되받아쳤습니다. 고생? 며느리면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시집가서 고생했어. 누가 안 그래?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정국이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다들 고생했네. 그래서 유언장엔 뭐가 적혀 있는 거야? 그게 핵심이잖아. 결정타는 새벽 2시에 터졌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상주방 쪽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국의 목소리였죠. 상주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국이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죠. 형? 유언장 봉투 어디 있어? 정우가 상주방에서 따라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변호사가 가져갔잖아. 아니, 봉인 확인서 파일. 탁자 위에 있었잖아. 서연이 상주방 안을 들여다보니 방 한켠 탁자 위에 놓여있던 봉인 확인서 파일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적인 흔적이 역력했죠. 서류가 반쯤 빠져나와 있었고 파일 겉면에 묻어있던 먼지가 손자국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정국이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리, 네가 제일 오래 여기 있었지? 서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아까부터 조문객 정리하고. 아니, 네가 여기 있었잖아. 어머니랑 짜고 뭐 빼돌린 거 아니야? 말순이 상주방 안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정국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올렸죠. 뺨을 치려는 듯 했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공중에서 떨리다가 천천히 내려왔고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국은 어머니의 모습에 잠깐 움찔했지만 곧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니면 아버지랑 며느리가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유언집행자야? 그 말이 빈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장례식장 직원이 놀라 고개를 돌렸고 옆 빈소의 상주가 커튼 너머로 이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모욕감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와 목까지 찼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고 동시에 차가워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켜 어디가 분노이고 어디가 수치심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팠던 건 정국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정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죠. 아주 잠깐 찰나에 불과했지만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눈이 서연을 향할 때 그 안에 미세한 의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에 의심이 담겼습니다. 1초도 되지 않는 찰나였지만 서연에겐 1초가 아니라 30년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마저. 서연은 속으로 울었습니다. 남편마저 나를 의심하면 나는 이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하지?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나는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서연의 무릎이 꺾이려 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서연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떨리는 다리를 버텼습니다. 상주방 안에서 정국이 계속 소리를 질렀고 미선이 뒤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말수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상주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서연이 나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죠. 복도에 형광등이 창백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장례식장 특유의 차가운 바닥이 서연의 발을 시리게 했습니다. 서연은 복도 끝 비상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죠.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면서 30년 동안 이 집에서 버텨온 모든 것이 장례식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은 왜 늘 증명해야만 하는 거지? 정직하게 살았다는 걸, 성실하게 일했다는 걸, 이 집안을 위해 희생했다는 걸, 며느리라는 이름은 왜 늘 죄인처럼 만드는 거지?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소리를 죽이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서연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운지 공기가 찬지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느리고 조심스러웠죠. 서연의 어깨 위로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덮였습니다. 담요였습니다. 장례식장 대기실에 비치된 얇은 담요.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이 붉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서연의 옆에 천천히 앉았죠.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접고 앉는 것이 힘들었는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서연이 들어본 적 없는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서연아, 미안하다. 서연은 눈물 젖은 얼굴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다. 그 말은 짧았지만 비상계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례 3일째.
하지만 이 장례식장에 아침의 밝음은 없었죠. 형광등이 밤새 켜져 있었고 창문 없는 지하 빈소에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국화꽃이 시드는 속도와 향 냄새가 옅어지는 정도로만 짐작할 수 있었죠. 소문은 밤사이 퍼졌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의 벽은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상주방에서 벌어진 전국의 고성, 미선의 날 선 말들, 그리고 유언장 봉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옆 빈소의 조문객들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며느리가 유언 집행자라더라. 봉투가 없어졌다나 봐. 그 집안 뭔가 복잡한가 봐. 장례식장 특유의 얇은 벽을 타고 속삭이듯 번지는 소문. 서연은 새벽부터 그 소문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길에 마주친 옆 빈소의 아주머니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황급히 시선을 돌렸고 장례식장 직원이 서연에게 커피를 건네면서 괜히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죠. 서연은 그 시선들이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 정국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상주방에 가족을 다시 모으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폐쇄회로 확인하자. 장례식장 복도에 카메라 있잖아. 정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구가 변호사가 봉투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고 했잖아. 사라진 게 아니라. 봉투 얘기가 아니야, 형. 봉인 확인서 파일 말이야. 누가 뒤적였냐고. 정국의 눈이 서연을 향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상계단에서 울고 말순의 사과를 듣고 간이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하지만 정국의 시선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건드린 적 없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서연 스스로도 놀랐죠. 정국은 코웃음을 치며 장례식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폐쇄회로 영상 확인을 요청한 거였죠. 장례식장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컴퓨터 앞에 앉았고 정국과 정호, 서연이 뒤에 서서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직원이 영상을 돌리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난처해졌죠. 어제 새벽 1시 반부터 2시까지 그 구간이 저장 오류로 빠져 있습니다. 정국이 비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며 차가운 웃음이 새어나왔죠. 딱 그 시간만? 와, 대단하네. 누가 손 뗀 거 아니야? 직원이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이 장비가 좀 오래돼서요. 가끔 녹화가 끊기는 일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하지만 정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며 서연을 노려보았죠. 딱 그 시간에 녹화가 빠져? 며느리, 어제 새벽에 어디 있었어? 서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미 답을 했는데도 정국은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계속 던졌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공격이었죠. 서연이 무슨 대답을 하든 정국에게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박혔습니다. 장례식장 직원, 옆을 지나가던 조문객, 심지어 꽃배달 기사까지. 서연은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시선에서 벗어나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죠. 미선이 복도에서 전화를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정국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러니까 봉인 확인서 파일을 누가 뒤적였는지 밝혀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 씨가 제일 의심스러운 거 맞잖아. 서연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말순이 한참을 서 있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말순이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국이 바로 끊었죠. 어머니도 공범이야? 그러니까 어제 빈소에서 며느리한테 90도 숙였잖아.
평소엔 며느리한테 호통이나 치시면서 갑자기 왜 그러신 건데요? 말순의 입이 닫혔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며 의자에 주저앉았죠. 79 노인의 몸이 순간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정국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제 빈소에서 말순이 서연에게 고개를 숙인 것은 이 가족 안에서 30년간 유지되어 온 서열이 공개적으로 무너진 순간이었죠. 정국과 미선은 그것을 배신으로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아닌 며느리 편을 들었다는 배신으로 정우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도 구석으로 서연을 데려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여보 진짜 아니지? 서연은 정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그 찰나의 의심이 아직 남아있는 눈. 완전히 믿지 못하는 눈. 서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당신까지 나한테 그런 걸 묻는 거야? 정우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서연이 먼저 돌아섰죠.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리적인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기둥이 부러지듯 30년간 쌓아올린 인내와 희생과 믿음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소리였죠. 그동안 참아온 것들이 장례식장의 차가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던 것도, 반찬 가게에서 허리를 숙이던 것도, 명절마다 12가지 음식을 차리던 것도, 시부모 병원에 뛰어가던 것도, 그 모든 것이 이 가족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고 지금은 의심의 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빈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비상구를 밀치고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자리였죠. 콘크리트 벽, 깜빡이는 형광등, 어디선가 떨어지는 빗물 소리. 숨이 가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죠. 과호흡인지 눈물인지 서연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너무 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늘 증명해야만 하지?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은 왜 늘 죄인처럼 만드는 거지?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죽이지 못했죠. 비상계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연의 울음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서연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숨이 헐떡거렸고 어깨가 쉬지 않고 떨렸죠. 그때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담요를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서연이 흐릿한 시야로 돌아보았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젯밤처럼 콘크리트 바닥에 느릿느릿 무릎을 접으며 이번에도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래도 앉았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30년간 서연에게 호통치고 명령하고 타박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벽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목소리였죠.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다. 서연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등을 한번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어색했죠. 79회를 살면서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서투르고 낯선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서툰 손길에서 무언가 진짜인 것을 느꼈습니다. 비상계단의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고 어디선가 새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담요 한 장을 나누며 말순은 서연을 장례식장 뒤편 작은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가족 상주들이 쓰는 정식 대기실이 아니라 장례식장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잠깐 들르는 비좁은 공간이었죠. 낡은 냉장고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냉장고 옆면에 맥심 커피 믹스 봉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접이식 탁자 위에 종이컵 몇 개가 뒤집혀 놓여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좁은 방을 노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냉장고 옆에서 커피 믹스 2봉지를 꺼냈습니다.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종이컵에 따르고 나무젓가락으로 천천히 저었죠. 서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이 직접 커피를 타서 며느리에게 건네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종이컵을 받아든 서연의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의 온기가 손바닥을 데웠지만 마음의 차가움은 쉽게 녹지 않았죠. 말수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찾고 있는 것 같았죠. 한참 뒤에 말순이 마치 오래된 라디오 사연처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며느리 때 그랬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어. 말순의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과거를 더듬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연탄 갈고 물 길어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시어머니가 밤 늦다고 밥상을 엎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서 밥알을 주었다. 맞으면서도 종갓집 며느리는 그래야 한다고 배웠다. 그게 사는 거라고. 참는 게 사는 거라고. 서연은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똑같이 했다. 말순의 눈이 커피 위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내가 당한 걸 내한테 그대로 한 거다. 그게 당연인 줄 알았어. 며느리에게 엄하게 하는 게 시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말순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다가 다시 열었죠. 만수가 죽기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 당신이 서연이한테 하는 거 당신 시어머니가 당신한테 한 거 똑같소? 그 사슬을 끊어야지. 나는 그 말이 화가 났어. 평생 같이 산 남편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으니까. 말순의 손이 종이컵 위에서 떨렸습니다. 근데 만수가 맞았어. 내가 사슬이었다. 말순은 손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혀있는 종이였는데 누렇게 발에 있었고 접힌 자국이 깊었습니다. 오래전에 쓰인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만수가 숨을 거두기 전에 나한테 이걸 줬다. 말순이 종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에게 꼭 전해라고. 근데 내가 겁이 났어. 무슨 편지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진 눈꺼풀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유언장에 네가 유언집행자라고 쓴 이유가 적혀 있어.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숨긴 것도. 서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말순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국이랑 미선이 뭘 숨겼는데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가 조금 넘쳐 탁자 위에 갈색 자국을 남겼죠. 아버지 몰래 공장 부지 담보로 보증을 섰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환위기 때 망한 친구 빚이라나. 정국이가 보증을 섰고 미선이 남편도 거기에 끼어 있었대. 그게 아직도 꼬리표처럼 남아 있었어. 이자가 불어나서 원래 금액의 몇 배가 됐고 만수가 그걸 뒤늦게 알았다. 서연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외환위기라면 거의 30년 전 일이었죠. 그 오래된 빚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니. 만수가 그걸 정리하려고 너를 유언집행자로 세운 거다. 말순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돈에 눈이 멀 사람이 아니니까.
자식들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제대로 정리를 못해. 정국이는 자기 보증 문제를 숨기려 할 거고 미선이는 남편 빚을 감추려 할 거야. 하지만 너는 이 집안에 빚진 게 없으니까. 아니, 오히려 이 집안이 너한테 빚진 거지. 서연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만수의 글씨가 보였죠. 삐뚤삐뚤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쓴 것이 느껴지는 글씨였습니다. 서연에게 미안하다. 내가 살아서 하지 못한 말을 이렇게 남긴다. 너는 이 집안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죠. 내가 누군가에게는 믿을 사람이었구나. 30년 동안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은 많았지만 인정은 없었죠. 누구도 서연에게 고마워라고 말한 적이 없었고 누구도 서연의 희생을 희생이라고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 스스로도 자기 삶을 그냥 사는 것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이 집안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봉인 직전에 내가 너한테 인사한 거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 살릴 마지막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서. 말순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종이컵 위로 커피와 눈물이 섞였죠. 휴게실의 냉장고가 웅웅거렸고 형광등이 노란빛을 뿌렸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30년간의 억울함으로, 한 사람은 30년간의 잘못으로. 서연은 한참 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안을 살리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지키려고 여기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믿어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이 집안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유언집행자도 며느리도 어떤 역할이든 저는 이제 제가 선택해서 하겠어요. 말수는 서연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눈빛으로 며느리를 본 적이 없었죠. 처음으로 서연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서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그 굴레에서 나오세요. 어머니도 시어머니한테 당하셨잖아요. 그 사슬을 저한테 넘기신 거잖아요. 이제 그 사슬을 끊으세요. 저한테가 아니라 어머니 자신한테서. 말순의 눈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없이 조용히.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은 30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휴게실 밖에서 장례식장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조문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안내였죠. 서연은 종이컵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만수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죠. 말순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휴게실 문 앞에서 잠깐 마주 보았고 서연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국화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빈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어제보다 조금 단단해진 것 같았지만 서연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머니 속 편지의 무게가 연탄보다 가볍고 귤보다 무거웠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발인 전에 유언장 봉인 확인을 완료해야 했죠. 변호사가 장례식장 사무실 옆에 작은 회의실을 빌렸고 가족 전원이 그 좁은 방에 모였습니다. 접이식 탁자 하나, 파이프 의자 6개. 벽에는 장례식장 이용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천장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서연이 나란히 앉았고 맞은편에 정국과 미선이 앉았습니다. 말수는 탁자 상석에 앉았고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펼쳐놓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방 안의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정국은 팔짱을 끼고 다리를 떨고 있었고 미선은 핸드백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 봉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국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봉투 사라졌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봉투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첫날 봉인 확인 후 안전을 위해 즉시 장례식장 사무실 금고에 옮겨 놓았습니다. 가족분들께 그 과정을 즉시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를 구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말씀드리려 했습니다만 상주방에서 고성이 이어져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정국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변호사의 눈빛에 막혀 다시 닫았죠.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봉인 확인서 파일은요? 상주방에서 뒤집혀 있었잖아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봉인 확인서는 사본입니다. 원본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본이 뒤집혀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 열람했다는 의미이지만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국이 탁자를 한 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말도 없이 박정국 씨, 변호사가 정국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직접 부른 거였죠. 정국이 움찔했습니다. 유언장 봉인 해제는 법적 절차입니다. 감정적인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빨간 밀랍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죠. 봉인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확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유언 집행자인 한서연님, 그리고 배우자인 오말수님의 확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정국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 며느리가 서명합니까? 말도 안 돼. 미선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피부친데 자식이 서명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유언 집행자 지정은 고인의 법적 권리입니다. 자녀분들의 동의 사항이 아닙니다. 정국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순간이었죠.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느릿느릿 관절이 좋지 않은 무릎을 펴며 의자 등받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모였죠. 말순은 서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은 채 말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연에게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 인사. 세 번째였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사람으로 안 봤다. 말순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30년을 그렇게 부렸다. 일 시키고 호통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내 죗값부터 치르고 시작하겠다. 정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선은 핸드백 손잡이를 움켜쥔 채 숨을 멈추었죠. 미선의 사위, 그리고 정국의 아내까지. 이 자리에 없는 가족들까지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고백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정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우는 30년간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 어머니 앞에서 아내 편을 들지 못했다는 것, 그 모든 못한 것들이 지금 어머니의 굽은 허리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말순이 허리를 펴고 자리에 돌아가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밀랍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봉투 안에서 접힌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첫 줄을 읽었죠. 본 유언의 집행은 며느리 한서연에게 맡긴다. 회의실의 공기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나의 사망 이후 공장 부지 담보 및 보증 채무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정리할 것. 정국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죠. 이를 숨기거나 방해하는 자에게는 상속분을 제한한다. 미선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서 선명하게 들렸죠.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고인은 별도 메모로 다음과 같이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잠깐 멈추었다가 이어서 읽었습니다. 서연은 장래 동안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라. 내 집안이 며느리에게 했던 일을 내가 마지막으로 바로잡고 간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깊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정국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선은 입술을 깨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말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을 향해 걸어오더니 서연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의 사과가 귀에 들렸지만 마음에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정우의 눈에서 보았던 의심의 그림자가 아직 서연의 가슴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화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화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건 서연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만수의 말이 서연의 가슴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었다는 것. 누군가가 마지막 순간에 서연의 이름을 적었다는 것. 그것이 서연에게 경계를 세울 힘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뜨고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이라고 해서 더 봐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말에 정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과 마주쳤죠. 정국의 눈에는 분노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서명했고 말순이 그 다음에 서명했죠. 펜을 쥔 서연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봉인 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갈색 봉투에 빨간 밀랍 스티커는 떨어져 나갔고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서연은 복도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장 지하에는 창문이 없었지만 복도 끝 비상구 문틈으로 바깥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비가 그친 뒤에 흐린 하늘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만수의 영정사진 앞을 지나며 서연은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방식으로. 영정 속 만수는 여전히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색한 미소가 오늘따라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49제가 지나갈 무렵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달라졌다는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났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뒤 변호사는 만수가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부지 담보와 보증 채무의 전모를 정리했습니다. 서류가 하나둘 나오자 정국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죠. 외환위기 때 친구의 빚에 보증을 선 것은 정국이었고 미선의 남편도 거기에 이름을 올렸던 겁니다. 원금은 크지 않았지만 30년 가까이 불어난 이자가 원금의 몇 배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정국은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평생 숨겨왔고 만수가 뒤늦게 알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었죠. 정국은 변호사와 상담 끝에 채무 정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유언 집행자로서 서류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밟았죠. 정국은 처음에 서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채무 정리가 진행되면서 서연이 감정이 아닌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정국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정국이 서연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형수, 고마워. 그 한마디가 정국이 할 수 있는 최대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죠.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이었고 서연은 아직 용서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 그것이 서연의 방식이었습니다. 미선은 처음에 서연을 원망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남편의 보증 사실까지 드러났고 미선의 가정에도 파문이 일었죠. 하지만 서류가 하나둘 나오고 만수가 남긴 메모를 읽으면서 미선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만수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국과 미선에게 너희가 숨긴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너희를 벌하려는 게 아니다. 정리하려는 것이다. 빚은 갚아야 하고 거짓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이 집안이 산다. 미선은 서류를 읽고 나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서연 씨 아버지한테 우리가 너무했나? 그 말이 미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후회였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쥐고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언니, 이제 앞으로 잘하면 돼요. 서연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더 복잡했습니다. 앞으로 잘한다고 지난 30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그 복잡함을 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도 삶의 일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말수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 하고 높은 목소리로 부르지 않았고 명절 준비를 당연히 서연에게 떠넘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어느 날 서연의 반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가게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들어왔죠. 접이식 탁자 옆에 서서 진열된 반찬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깻잎 장아찌, 멸치볶음, 콩자반. 서연이 30년 가까이 만들어온 반찬들이었죠. 잘 만들었네.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30년간 시어머니에게 반찬 맛을 칭찬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말수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네가 병원 뛰어다니며 쓴 돈이다. 내가 이제야 갚는다. 서연은 봉투를 밀어놓았습니다. 돈보다요, 어머니. 서연은 말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79 노인의 눈. 주름 사이에 깊이 파인 세월의 흔적. 하지만 그 눈 안에는 30년 전에는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미안함이라는 이름의 늦은 인간다움이었죠. 저는 앞으로 제 시간을 돌려받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명절, 제사 전부 제가 책임지는 건 이제 그만할게요. 같이 나누든 간소하게 하든 방법을 바꿔야 해요. 저 혼자 다 짊어지는 건 이제 안 할 겁니다. 말수는 잠시 굳었습니다.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죠.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반발심이 올라옵니다. 말순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말순은 입을 열지 않았고 잠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말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나도 그걸 내한테 떠넘겼다.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듯이 그 사슬을 이제 끊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았죠. 울 때가 아니라 단단해질 때였으니까요. 서연은 복지관 마음돌봄 강좌를 계속 나갔습니다. 장례 이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서연의 마음에도 계절이 바뀌고 있었죠. 어느 날 강사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지금 마음은 어때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고 다시 강사를 바라보았죠. 이상하게요. 강사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집안일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이제야 실감나요. 강의실에 앉아있던 다른 수강생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며느리로, 엄마로, 아내로, 누군가의 역할로만 존재해왔던 사람들. 서연의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도 닿았습니다. 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그게 바로 경계예요.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경계입니다. 서연은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을 적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정우와 함께 오래된 골목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골목 끝에서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죠. 연탄 가게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골목의 풍경은 바뀌었지만 골목 특유의 좁은 너비와 낡은 담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서연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죠. 응. 우리 이제 당신 편에서 살자. 정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택시 핸들을 30년 잡아온 사람의 거칠고 갈라진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 서연은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어머니 말씀이 맞지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당신 편이라는 말을 꺼낸 거였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58살의 남편.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 흰 것이 섞여 있었고 어깨가 예전보다 좁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그때와 같았습니다. 공단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던 반달처럼 휘어지는 그 눈. 세월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그 눈만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편에서 살 거야. 그 말은 정우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서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반찬가게 주인으로만 살아왔던 서연이 처음으로 나를 주어로 놓고 문장을 만든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할 말을 삼킨 것이었고 지금의 침묵은 할 말을 다한 뒤의 고요함이었으니까요. 골목 끝 편의점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저녁 공기에 섞였고 어디선가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의 저녁이 준비되고 있었죠. 서연은 문득 시아버지 만수를 떠올렸습니다. 귤 2개를 아무 말 없이 건네던 사람.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며느리의 이름을 유언장에 적은 사람. 서연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만수도 평생 말을 삼키며 살았던 거겠죠.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야 종이 위에 적은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죠. 골목이 저녁 어둠 속으로 길게 뻗어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연탄재가 굴러다니던 골목. 삐삐 요금을 밀려서 한숨 쉬던 골목.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지던 골목. 서연의 30년이 이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목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풍경인데 서연의 눈이 달라진 거였죠. 예전에는 이 골목이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고, 갇혀 있는 곳이었고, 연탄처럼 타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골목이 서연이 버텨낸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쓰러지지 않고 서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서연은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정호가 현관문을 열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신발을 벗으며 주머니에서 만수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삐뚤삐뚤한 글씨. 서연은 그 편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너는 이 집안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서연은 편지를 접어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적어둔 경계라는 글씨 옆에, 그리고 수첩을 서랍에 넣었죠. 그날 밤 서연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물자국이 지도처럼 번져 있는 천장. 매일 새벽 4시 반에 바라보던 천장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 물자국이 지도가 아니라 서연이 걸어온 길처럼 보였습니다. 구불구불하고 번지고 얼룩져 있지만 그래도 이어져 있는 길. 서연은 속으로 만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유언장은 돈 이야기만 적힌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람으로 세워주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만수는 살아서 하지 못했던 말을 죽어서야 남겼고, 그 말이 서연의 30년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은 모든 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정리되지 않아도 제가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추적추적. 장례식장에서 내리던 비와 같은 비였을까요? 서연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비는 차갑고 무겁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비는 달랐습니다. 끝내 따뜻해지는 그런 비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지겠죠. 반찬가게 셔터를 올리고 깻잎 장아찌간을 보고 멸치볶음을 만들겠죠. 하루는 여전히 연탄불처럼 타오를 것이고 저녁이면 제가 되어 식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은 알았습니다. 연탄이 다 타면 제가 남지만 그 죄를 치우고 새 연탄을 넣는 건 자기 선택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불을 피우는 것. 그것이 서연이 찾은 경계의 의미였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죠. 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내 편에서 살 것이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